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야당은 부동산 의혹부터 모두의 창업 사태까지 송곳 검증을 벼르는 반면 여당은 무리한 의혹 제기라며 적극 방어에 나설 태세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2층짜리 전원주택 앞 가지런한 잔디와 손질된 조경수가 보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소유였던 별장인데 정원으로 꾸며진 앞마당은 토지 지목상 밭입니다. 농지를 정원으로 꾸민 건 불법. 양평군도 이미 지난해 8월까지 원상 회복하라는 통지를 보냈지만 한 후보자는 총리 지명 뒤에야 일부 철거했습니다. 별장 주변도 역시 농지로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땐 이 땅을 주말 농장 목적으로 샀다고 소명했습니다. 제가 사실 주말 농장을 할 생각으로 매입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당시 한 후보자가 사들인 이 일대 농지는 1151제곱미터로 농지법상 주말 농장을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한 후보자도 당시 취득 관련 서류에 농업 경영, 즉 자기 책임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써놨습니다. 한 후보자는 논란이 된 양평 땅들을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모두 팔았습니다. 서울 종로에 소유한 건물의 불법 증축도 문제가 됐습니다. 한 후보자 남동생이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건물은 이미 1년 전부터 무단 증축 사실이 적발돼 구청에서 시정 명령까지 받았지만 철거 공사는 총리 지명 이후에야 시작됐습니다. 부랴부랴 문제 해결에 나선 모습인데 역삼동 오피스텔 등도 최근 줄줄이 처분하며 한 후보자는 청문회 이틀 전에 극적으로 1주택자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 증여 의혹 등 부동산 문제와 이른바 네이버 내각 논란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창업 지원자 5,000명의 아이디어가 유출된 중기부 모두의 창업 사태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를 구축한 그 업체의 임원이 네이버에서 11년 근무한 사람이라는 것.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총리 후보자의 선관위 친인척 채용 결과 등 검증과 상관없는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네이버 출신은 총리하면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주장은 그만하시고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위원으로 이미 청문회 무대를 통과했지만 행정부 2인자를 향한 검증은 더 깐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 없는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 일단은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임기를 2달 앞두고 전격 사퇴하며 연임 도전 첫 발을 뗐습니다. 자신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이라며 연거푸 몸을 낮췄지만 사퇴 이후 첫 행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책임론을 고리로 친명계의 불출마 압박이 몰아쳤지만 정청래 대표는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 연임 전례에 따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의결 직전 사퇴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저의 최고위원 주재 회의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출마 선언 같았던 17분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 대표는 대통령 이름을 무려 36차례 언급하며 명청은 한몸 공동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임기를 2달 남기고 사퇴한 건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거냐는 물음에는 거듭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썼고 첫 공개 행보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국제도서전 행사에 문 전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에 사전 약속도 없이 깜짝 방문한 건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셔서 온기를 느꼈다, 등을 토닥여주셨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사퇴 일성에서 노무현 정신과 개혁 정체성을 천명했다는 점과 엮어보면 친노, 친문 세력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친명계는 여전히 불출마를 종용하고 친청계도 가만히 있지만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 선장이 두릴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호의 선장이시고요. 저희 민주당 호의 선장은 정청래 당대표십니다. 목소리를 아끼던 의원들도 지금은 선당 후사가 먼저라며 일부 후퇴를 제안하고 있지만 사퇴 배수진까지 친 이상 정 대표의 출마는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차기 당권 유력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6말 7초쯤 링에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 그때쯤 민주당 당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경쟁 과열이 지지율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건강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당 안팎에 분출하는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당 재장악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당내에선 이미 포스트 장도경을 찾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엿새 만에 국회로 돌아온 장동혁 대표는 참정권 수호와 특검이 새겨진 회견장 현수막을 응시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느냐며 하나 돼 함께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특검과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는 사퇴 압박을 사실상 해당 행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거취는 오직 당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내부 싸움으로 흩어진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장 대표는 조만간 당직 개편 등을 통해 당권 재장악에 나설 거로 전망됩니다. 신한동훈계는 즉각 패장이 뻔뻔하다, 최소한 재신임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거취 논쟁에 조속한 종식을 연일 강조하는 등 당내에선 이미 장 대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 강연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영남구주리와 친한계까지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몰렸습니다. 오 시장은 사퇴 의사가 없는 장 대표를 밀어붙이기보단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질서 있는 퇴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진의 역할론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치 과잉 시대, 정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당대표 대신 원내 중심 정당으로의 재편도 제안했습니다. 피 흘리는 사람 없이 마음속에 상처 있는 분들을 숫자를 최소화하면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해법이 되겠죠. 이 문제만큼은 원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 의지 표명과 별개로 당내 관심은 이미 차기 당권을 향해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 거취 의견 수렴을 위한 선수별 회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출범 이후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동시다발이었던 첫 압수수색과 달리 이번에는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두 곳에 집중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가 3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가 9명으로 모두 12명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들은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참고인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 직원들의 대응을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통해 이들이 어떤 경로로 상황을 보고했고 또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합수본은 출범 이후 투표관리관으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장 상황 재구성에 주력해왔습니다. 합수본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만큼 조만간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여성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당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홀로 출입문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스위스에서 종전 협상에 첫 발을 뗀 미국과 이란이 다음 주 초 실무 회담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레바논 전쟁 종식도 이란 전쟁 종식만큼 중요하다며 이스라엘을 압박했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종전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의 실무회담이 다음 주 재개된다며 30일로 예상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 후 스위스에서 열린 1차 회담처럼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중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 시점과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단의 이란 복귀 문제 등 핵심 사안을 두고 드러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질지가 관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본협상과 별도로 이란과 걸프 국가들 간에도 여러 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 그리고 지역 화해 회담이 계획 중입니다. 걸프국들은 이란이 60일간의 협상 기간 이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통행료 면제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걸프 지역을 찾아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미국은 영내 안보를 약화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종전 합의가 미국의 패배 선언이라고 주장하며 이란의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گفتگو زمانی به نتیجه میرسد که طرف مقابل از تحمیل اراده خود بر یک ملت متمدن صرف نظر کرده و حقوق ما را بپذیرد. 또 레바논 전쟁 종식이 이란 전쟁 종식만큼 중요하다며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헤즈볼라 수장도 철군 일정표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כל עוד אני ראש ממשלה, אנחנו שומרים על רצועת הביטחון בדרום לבנון.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4일 레바논 남부에서 드론으로 차량을 표적 공습해 최소 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빠른 종전을 원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올가을 총선을 앞두고 헤즈볼라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어 전투도 철군도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큰 양보를 하고 있다며 협상이 아주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미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을 위해 연방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크게 앞서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매우 강력한 상황이라며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용도 징수되지 않고 있다는 이란 측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와 보험료, 그 밖에 어떤 종류의 비용도 없다고 미국에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만약 이 통보가 거짓이라면 이란과 협상은 즉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란에 투입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에 미국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 소속의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인터뷰에서 사찰단을 이란에 투입하는 일을 서두를 건 없으나 IAEA가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이란에 들어갈 때 미국 조사관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자국이 IAEA 핵 사찰을 수용했다는 미국의 발표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찰 재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6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최근 반도체 벨트 대표 지역인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시장이 과열 양상인데요. 동탄을 포함해 경기 남부 주요 지역 아파트 값이 어땠을지, 또 강남권과 비강남권 중하위권 할 것 없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값은 얼마나 올랐을지가 관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우리나라 뷰티 산업의 매력을 알리는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은 다음 달 19일까지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리는데 오늘은 메이크업과 헤어, 패션, 의료, 웰니스 등 다양한 K-뷰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2시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명 항림해역에서 지방정부와 해양경찰, 어업인들과 함께 적조 고수온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로 빨라진 고수온, 적조 피해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어업인의 자율 방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나은행이 오늘까지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1971년부터 1974년생에게는 직급에 따라 최대 28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되고 1975년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현기증 나는 장세 끝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장을 마쳤죠. 코스피는 폭락을 딛고 8,400선을 회복했고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연일 상승세의 원달러 환율은 1,540원대로 마감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의 주식자금 유출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화요일 다음 날 1.86% 오른 8,356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에 8,000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3.26% 오른 8,47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널뛰는 장세에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장중 공식 발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97.78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등락을 오가다가 0.98% 오른 258만 원을 기록했고 장 내내 상승폭을 줄였다 키우던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폭등한 34만 500원의 거래를 마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전환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회복해 2% 오른 90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였는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이 순매도한 주식자금은 누적 799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3월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됐고 2월과 5월은 코스피가 신기록을 경신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과 자산 배분 조정, 즉 리밸런싱 목적으로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외국인 리밸런싱에서 주가가 상당폭 또 조정을 보였다가 또 그간에 최근에 다시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에 대한 필요성이 또 커졌을 수도 있고요. 또 한국은행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이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0원을 뚫고 1,541.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매도가 완화되면 원화 가치 절하 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환시장 거래 24시간 연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국내 케이블 TV 중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LG 헬로비전이 스포츠 중계 전문 채널 스포티비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가 막판에 번복했습니다.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는데요. 가입자 시청권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LG 헬로비전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공지문입니다. 7월부터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생중계하는 스포티비 등 연관 채널 4개의 송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지난해 기준 케이블 TV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사업자로 가입자 수는 341만 명에 달합니다. 송출 중단이 현실화하면 전국 300여만 가구에서는 스포티비가 중계하는 국내 프로야구 경기를 볼 수 없게 됩니다. LG 헬로비전 측은 공지문을 통해 채널 공급사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만 설명했지만 실상은 사용료 갈등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LG 헬로비전이 스포티비에 지급할 콘텐츠 사용료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뒤 갈등이 빚어졌고 끝내 송출 중단 카드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피해가 애꿎은 케이블 TV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일방적으로 중단이 된다고 하면 그 시청자, 소비자들의 그런
시청권과 선택권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보다 시청자들을 생각하는 조금 책임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LG엘로비전 측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홈페이지 공지문을 내리고 사용료 협의가 끝날 때까지 채널 송출을 이어가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송출 중단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며 가입자들의 시청권을 볼모 삼은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가운데 계속 갈등을 노출하면서 정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남아공전이 오늘 오전 10시에 치러집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남아공전 선발 라인업에서 2명에서 3명 정도 변화를 줄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손흥민과 오현규를 동시에 출격시키고 공격 성향이 강한 옌스 카스트로프를 기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남아공전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출전 선수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선수단한테 큰 선물이 있는 곳이라고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한 2-3 포지션 정도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조별리그 1, 2차전 때 원톱으로 나섰던 손흥민 위치 변화 여부입니다.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드는 역할을 잘 해냈지만 득점이 없었던 게 아쉬웠습니다. 체코전에 교체 투입돼 극적인 역전골을 자신의 월드컵 데뷔전 골로 장식한 오현규를 원톱으로 세우고 손흥민에게 전성기 때의 포지션인 왼쪽 공격수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경기 초반 선취점을 따낸다면 남아공에 대한 기선제압이 가능합니다. 항상 제가 몇 초 몇 분이 되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2경기에서 벤치를 지킨 독일 분데스리가 주전 옌스가 왼쪽 윙백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옌스가 전진해 중앙으로 파고들면 수비 라인도 자연스레 위로 올라가는 공격적인 축구가 가능합니다. 제가 맡은 역할이 이제 스위퍼고 앞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공격적인 수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1, 2차전 때 여러 차례 선방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전 때 한 차례 수비수와의 호흡이 아쉬웠던 김승규 대신 조현우가 골키퍼 장갑을 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남아공전 선발 라인업 변화의 핵심은 공격 축구입니다. 구체적인 전술이 뒷받침되어야 반드시 이긴다는 홍 감독의 승리 의지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선전할 수 있는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붉은 악마의 응원입니다. 30년 가까이 12번째 선수로 활약한 붉은 악마는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든든하게 선수들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붉게 물든 광화문 광장이 함성으로 쩌렁쩌렁 울립니다. (1990년대) 중반 PC통신의 축구 모임에서 시작해 1997년 공식 출범한 붉은 악마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부터 한국 축구의 가장 뜨겁고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가 놀랐던 4강 신화와 원정에서의 짜릿한 첫 승리, 또 조별리그 탈락으로 따가운 비판을 받을 때도 12번째 선수로 대표팀과 희로애락을 함께했습니다. 어느덧 출범 30년, 독일과 남아공, 브라질, 러시아, 카타르까지 대륙을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하는 붉은 악마는 이번엔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갔습니다. 이기든 지든 그 현장의 감동을 함께 느끼고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죠. 또 12번째 선수로서 응원도 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월드컵 열기,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짜릿함은 목청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러시아 월드컵 때 처음으로 독일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 같은 경우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아쉬워하고 짧아도 2주 정도는 해외에서 보내야 하는 만큼 대표팀처럼 4년 후를 준비하는 건 붉은 악마의 노하우가 됐습니다. 제가 항상 4년 동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적금을 들어요. 월드컵을 가기 위해서 매달 얼마씩 모으면서 마음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4년 뒤에 월드컵을 갈 것이다. 한국 축구의 시간을 나눠온 붉은 악마는 앞으로 월드컵 여정에서도 운동장 밖에서 대표팀과 함께 뜁니다. 최선을 다한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남은 경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YTN 표정우입니다.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전 간부들에 이어 정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총회장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심사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95세라는 고령이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실제 이 총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부축까지 받으며 법원에 출석했지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 겁니다. 국민의힘에 영향력 미치려고 지시하신 겁니까? 윤 전 대통령 지원하려고 하신 겁니까?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측이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5만 명 넘는 신도를 집단 입당시킨 거로 파악했는데 특히 이 총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승인 없이는 이 같은 대규모 동원이 불가능했을 거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이 총회장 측은 강제성이 없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지난 17일 영장이 발부된 신천지 전 간부 고모 씨 등 3명에 이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신천지 간부급부터 정점까지 연달아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정치권 관여 여부 등 합수본 수사는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가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의혹은 나토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했던 목걸이에서 시작됐는데 특검은 명품 시계와 고가 그림 등을 추가로 발견해 매관매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미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 측은 검찰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후 특검이 압수한 목걸이 역시 모조품으로 나타났는데 김 씨 구속심사 직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 씨에게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한 겁니다.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김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와 함께 발견된 바쉐롱 콘스탄틴 시계와 이우한 화백 그림 역시 각각 사업가 서성빈 씨와 김상민 전 검사가 청탁에 대한 대가로 건넨 것으로 봤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금거북이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사실이 알려지며 매간매직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3개월 넘는 재판 끝에 김건희 씨는 물론 금품을 건넨 이 회장 등도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김 씨 측과 매간매직 행위라는 특검 측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이 SNS를 통해서 확산하면서 영상 속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지만 필로폰 음성 소견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접한 시민들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대낮 수원 주택가에서 마약에 취한 듯한 남성의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자 경찰이 영상 속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A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소변에 대해 필로폰과 펜타닐 등 마약 성분 1차 예비 감정을 실시한 결과 음성 소견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뒤집히면서 체포 상태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자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석방 조치했고 구속영장 신청도 잠정 보류했습니다. 소변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는 약 일주일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의 모발도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데 이어 주변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는지 확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마약 투약 여부는 더 수사가 필요하지만 영상을 본 주민들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약이 일상 가까이 침투한 건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미국에서나 볼 법한 일이 여기서 나타났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네. 이렇게 너무 지금도 말하면서 너무 소름이 돋네요. 지금. 반경 300m 안에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있어 영상 속 모습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학원 주변이고 바로 여기 진짜 여기 30m도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서도 학생들도 한참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놀랐어요. A씨는 자신이 영상에 나온 인물은 맞지만 당시 스트레칭 중이었다거나 몸에 힘이 없었다며 마약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과수의 추가 감정 결과와 경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던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역주행에 신호 위반까지 하며 달아나다 급기야는 차를 버리고 도망쳤는데 시민의 도움으로 결국 검거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경찰 검문이 이어지던 중 갑자기 승용차가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도로 위 가득한 차량을 피해가며 신호를 무시하는 건 물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해가며 무서운 속도로 달립니다. 출근 시간대 차가 막히자 운전자는 급기야 차를 버리고 도망쳤는데 뒤쫓는 경찰을 피해 소지품과 옷까지 내팽겨치며 전력 질주합니다. 좀처럼 거리를 좁히기 힘들어 보이던 그때 경찰관 눈에 차에서 내리던 시민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격차가 좀 벌어진 상태여가지고 출근하시던 분이 이제 차에 내려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도와달라고 도움 요청을 했죠. 시민이 메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남성을 제지했고 속도가 느려진 남성은 결국 화단에 걸려 넘어지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30대 베트남인으로 지난 2022년 12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적발 당시 경찰에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했는데 베트남에서 SNS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인천 출입국 사무소에 남성의 신병을 인계하고 검거를 도운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어제 KT 사업과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허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7살 A군에게 장기 징역 2년과 단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다수의 경찰 병력이 동원돼 치안 업무 공백도 불가피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토스뱅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하고 대통령 등을 사칭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속여 여성의 집에 들어간 뒤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어제 정오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집안에 있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달아났고 6시간 만에 서울 광진구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빼앗긴 물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양측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국가로부터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소년병들이 정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93 박태승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어린 나이에 전장에서 산화한 전우들의 넋을 위로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1933년생인 박 할아버지는 지난 1950년 17살 나이로 군번을 받고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미성년자였지만 낙동강 전선의 전황이 급박해지자 국가가 이른바 소년병으로 입대시킨 겁니다. 참 약한 자는 그신 다 붙들리가 있거든. 나도 내 형님이 입대를 하고 일주일 만에 내가 통직도 왔어. 펜 대신 총을 쥐고 제대로 된 훈련도 없이 전장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당시 이렇게 징집된 17세 이하 소년병은 약 3만 명, 이 중 3,000명 넘게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법 위반인 소년병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수십 년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라들을 몇만 명을 잡아다가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서 죽도록 만들고 그러고서 국가에서는 잘못했다 말하면 없고 이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지난 2024년 진실화해위원회가 명예회복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관련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 할아버지를 비롯한 생존 소년병 2명과 숨진 이들의 유가족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액 1억 원은 상징적인 금액일 뿐 이들이 원하는 건 이제라도 정부가 희생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소송 비용은 뜻있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습니다. 이걸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과오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응소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마음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어르신들이 응어리진 마음이 조금은 풀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생존해 있는 소년병들은 대부분 90세를 넘겼습니다. 국가의 무책임 속에서 평생 응어리를 안고 살아온 영웅들이 책임 있는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AI 시대 인간을 묻는다를 주제로 서울국제도서전이 개막했습니다. 올해도 첫날부터 인산인해를 이루며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데요. 이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전 시간인데도 전시장 입구는 표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존재를 조명하자는 선언과 함께 국내 최대 책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대형 출판사들은 물론 장르 전문 출판사나 평생 두고 읽을 고전 문학을 추천하는 부스까지 곳곳이 북적였습니다. 독서의 좀 엄숙주의, 독서는 좀 이래야 돼, 책은 얌전히 읽어야 돼, 접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좀 깨부시고 싶어서 어떻게든 읽어도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부분으로 슬로건을 준비했고, 지난해 입장권이 개막 전 매진돼 예매 시스템을 보완했고 올해도 15만 명 정도가 다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책 읽다가 국제도서전 작년에도 오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았다가 생각보다 책 읽는 사람이 많구나라고 느낀 것 같아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이번에 도서전 맞아서 시간 맞춰서 왔습니다. 도서전 특전으로 나오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사려고 빨리 왔습니다. 4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문학계를 이끄는 국내외 유명 작가는 물론 예술인들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 주빈국인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신간을 들고 곳곳에서 국내 독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책을 매개로 18개국 500여 개 출판사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참정권 피해 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관위의 방만과 무사한 일 이런 것들로 너무 큰 사고가 나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위철한 상임위원이라고 대통령 친구인 사람이 조직관리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 가 있어서 사고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저는 무소속으로 나갔으니까 흰색 옷에다가 오바로크를 쳐서 6번 한동훈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저를 따라다니시면서 선관위에서 이 오바로크가 얼마인지 그리고 어디서 했는지 몇천 원인지 이걸 열심히 계속 사진 찍고 다루시더라고요. 인력이 부족하고 열의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선관위를 해체하는 문제. 저는 개혁을 넘어서 해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정권 파이팅! 선관위 개혁 파이팅! 국민의힘 파이팅! 정사연 파이팅! 개혁진사 국민의힘 파이팅! 국민의힘 정사연 파이팅! 개혁진사 국민의원들이랑 조품면 이제 빌려가고 계시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수 재건이라든지 변화에 동의하는 기류가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보수 재건은 보수가 정권을 맡길 만한 세력이라는 신뢰를 되찾는 걸 말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망치고 있는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2030년에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 재건의 1차적 목표입니다. 그 목표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3, 2, 1. 제가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지 민주당 의원들 만나겠습니까?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을 앞두고 오늘도 우리나라는 심한 더위 없겠습니다. 다만 경기가 치러지는 멕시코 몬테레이는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 더위는 더욱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출근길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1도, 부산 2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이맘때 초여름 수준 보이겠고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선선하겠는데요. 서울 27도, 강릉 21도, 광주 2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거리 응원 나가실 때는 양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낮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최대 80mm로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